지금부터 2021 DMZ 포럼 남북 평화 번영의 심장 한반도 메가 리전을 주제로 하는 특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DMZ를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작년까지 평화의 지평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평화의 새로운 지평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MZ를 세 번째 맞이하는 오늘 시점에서 무엇이 새로울까라고 하는 점들을 이 행사가 다가올수록 또 행사의 주체를 맡고 있는 경기연구원 원장으로서 한 번 더 새겨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멕시코 시티에 있는 국경을 접하는 도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홍콩의 조금 밑에 심천의 국경을 접하는 두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국경을 접해서 두 도시가 공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가 시작한다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도시가 성장하는 그리고 커지는 그리고 유례 없이 발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세계 곳곳에 적잖아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이 커져서 메가시티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고요. 쌍둥이처럼 커진다고 해서 트윈시티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곳들입니다. 눈을 조금 들어서 넓게 보면 우리 뒤에 있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놓고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콩밥 같은 점을 하나 가운데 놓고 그려보면 그 부분들이 놀랍게 위에하고 아래는 사람이 가득 차서 사는데 그 중간 한강하구로 둘러싼 그 언저리는 좀 비어 있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DMZ 한강하구 때문에 비어 있는 곳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늘이 우리에게 천천히 개발하라고 남겨놓은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곳의 평화와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이 남긴 곳이지만 그 처절하게 아름다운 곳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커진 메가시티, 너무 커서 이건 시티가 아니라 리전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으로 경기연구원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남과 북한이 통일, 당장의 이런 얘기들을 좀 떠나서 평화가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곳에서 아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경제가 이 커다란 영역에서 올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다면 그래서 중국 심천이나 여기처럼 광범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거는 한반도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것을 떠나서 평화가 공고히 되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성장의 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한반도 메가리전의 전체적인 이 틀입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세 개의 축이 연결된 지역은 바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관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핵심 지역으로 놓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들을 아주 모식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우선 한강과 그 왼쪽이 서해 연안이고요. 남북으로 대칭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주고양에서 개성까지 기존에 있었던 산업단지죠. 이 지역을 확장시키자. 두 번째는 김포, 강서, 고양, 또 왼쪽으로 인천, 강화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개풍이 있고 개풍에서 북서쪽으로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해주, 강령, 연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개성이 전통적 경의축과 이 서해 연안축을 잇는 지역들을 아우러서 하나의 커다란 남북경제공동특구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 다양한 도시 기능과 물류, 인프라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무엇부터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인데요. 우선 한강 하구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단 회복이 물꼬를 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가? 큰 모델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계 4대 메가리전을 여기 지도에 보여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GRDP가 현재 우리 수도권의 GRDP US 달러로 8,300억 불 정도 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도쿄권, 뉴욕권,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선전, 마카오, 광동권이 한국 전체 GDP와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GDP의 2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이 성장률을 보면 2019년 성장률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뭐 아주 신흥 도시처럼 성장합니다. 6.8%. 광저우 지역이 홍콩 마카오 지역이 4%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인구를 보면 역시 메가리전 지역들이 미국이나 중국 지역의 메가리전 지역이 인구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요. 미국 멕시코 접경 지역의 예를 봤더니 그 전국 평균보다 한 인구 성장률이 국경 지역이 30% 정도가 높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더 높습니다. 자, 특히 우리 한반도는 지경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큰 땅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과거에 1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리스크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시작점에 저는 이제 물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물류 축을 내륙과 해양 물류 축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동북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 보는 게 아마 원대한 우리의 미래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결국은 시작은 여전히 물류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스마트 블루 리전이라고 해서 최근 유럽에서 가장 핫하게 경제 발전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이 컨셉을 우리 경기만에 남북이 연결되는 이 한강 하구와 연계해서 만들어 볼 수 있고 이거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연안 해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CMP라는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경기 지방 항만공사도 있고 인천 항만공사도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코펜하겐이죠. 덴마크의 코펜하겐 시와 스웨덴의 말메란 두 나라의 두 개의 도시가 하나의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하루에 몇 조 원씩 손실을 본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전 세계 물류의 85%가 해운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국제 물류의 99.6%가 해운을 통해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쌉니다. 그래서 싸게 보내고 싶은 거죠. 자, 대형 선박 24,000 TU짜리 지금 우리 HMM이 운영하고 있는 선박 12대 중에 한 대인데요. 저 선박이 한 번 움직일 때 철도는 120번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 철도 120번은 러시아 철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기준으로 러시아는 100량을 달 수 있는데 우리는 37량밖에 못 듭니다. 그러면 곱하기 3이 됩니다. 360번 철도가 다녀야 되고 트럭으로는 12,000번 다닐 걸 배 한 번만 실어 움직이면 됩니다. 저 배가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발생시키는 CO2 배출량은 1톤당 킬로당 가장 적습니다. 33.4g. 물론 철도도 매우 깨끗한 수단이고 그런데 트럭은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이미 이 바다를 잃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제재로 인해서 바다를 잃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국한테 종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대외 교역 비중을 보고 교역 비중 변화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하단의 빨간색이 중국과의 비중입니다. 95%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육상으로 계속 교역을 하니까. 자, 북한이 자유로워지려면 중국에서 당연히 바다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지금 우리 세계 6위의 항만인 우리 부산항이 큰 배로 그러니까 기간 선박들이 다니는 항만입니다. 저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서 776km를 오면은 한강 지나서 이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육상으로 가면 426km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비용으로 한번 뒤에 환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736km, 그다음에 뭐 430몇 km 그거를 비교를 해서 도로 운송하고 해운 운송을 1TU 컨테이너 박스 하나 17톤을 옮길 경우에 비용을 대충 환산을 해보니까 절감되는 돈이
대략 한 100억 정도가 10%만 옮겨오더라도 1년 내 2천억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20%를 전환하면 4천억, 그리고 50%를 전환하면 1억 정도의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를 양쪽으로 대응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해서 해양을 지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해 공동 경제 특구를 중심해서 경기만에 있는 항만 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면 이게 결국은 평화 경제 기반이 되는 대륙으로 한반도 메가 리전이 구축이 되고, 또 나가서 한반도가 평화의 공존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물론 물류라는 지역적인 부분을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어서 평화 경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강령 해주 특구로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정호 박사도 얘기했고 이성호 박사도 그 전제로 얘기한 것입니다만, 한강 하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 개성공단에 쓰인 물류 시스템이라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이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있어서 저는 모든 남북관계가 그렇습니다만 남북이 합의해야 되고, 남북이 합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엔 제재라든지 북핵 문제라는 이런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 그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게 한강하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엔 제재든 북핵 문제든 또는 정전협정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 메가니즘이든 한반도 연안 물류 체계에 있어서의 한강하구를 활용하는 수도권에서의 물류 체계의 그런 그 전망과 그런 방향과 그런 구상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출발점은 한강하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한강하구로 나가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거북선을 한강에서 여수로 이동할 때 한강하구를 활용했었고, 그 밖에 준설선이라든지 또는 우도의 항소를 구출하기 위해서 한강하구에 들어갔었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정전협정에서 보장돼 있었고 북한에 통보만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예외적인 일들에 의해서 그것이 늘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한강하구를 항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김포하고 4월 30일 날 시범 항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러한 출발점에서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서 두 분이 발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망으로 가지고 그런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한강 하구를 이용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남북 간의 관계를 넘어서 중국을 포함한 한 황해권을 구축할 수 있는 확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 한강 하구의 경제 특구가 신우주나 나진 선봉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나진이나 신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으로 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이 한강 하구를 통한 프로젝트는 우리와 북이 서로 주인의 자격으로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그 부가가치가 높고 남북이 함께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지금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해운을 통한 교류는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남북의 물꼬를 틀 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운을 통한 교류가 이게 물리적인 확대를 가져오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시스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전에 김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연안 해운을 통한 교류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북한의 퍼주기에 대한 시비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한 그리고 현실적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 남과 북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북에 뒤처져 있는 내륙 물류의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연안 해양운이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긴 합니다만 현재 단계에서의 효과가 이 단계에서는 내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주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까 강태호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의 이런 포럼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상상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준비도 해야 됩니다. 평화가 와서 한반도의 평화 경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경제를 만들어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게 레츠 DMZ를 만든 전체 기획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장시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